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한국, 미국, 북한이 꾸고 있는 꿈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자크 아탈리의 긍정의 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에드워드 스키델스키 부자가 함께 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홍준표와 유승민의 문정인 특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어느 누군가 나타나서 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과 달라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는 비난까지 듣습니다. 끝내 법정에 갑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의 무고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또 은밀한 지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패소한 것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로써 나는 법을 구실로 해서 피해자를 세 번째 능욕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만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만분의 1이 내일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단 1%의 사실을 왜곡해 99%의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무고에 대한 염려 말입니다. 이것이 미투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고가 두려운가? 성폭력 피해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강간의 위협이 두렵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이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는 이들에게 수긍될 수는 없는 논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의 입증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인가?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어떻게 증명하란 말인가? 법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고 있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의 한계가 분명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불합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정열 전 판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피해를 당하면 즉각 현장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참담한 예를 들어 송구스럽습니다만 성폭행 즉 강간 피해의 경우 몸을 세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이 현행법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초기 대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차제에 양자가 합의한 성관계만 성폭력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합리적인 제안을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폭력, 나아가 성평등을 저해하는 현실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미투 운동을 기화로 해서 여러 각도로 진화돼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저를 포함해 무지몽매했던 우리 사회의 젠더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고 무지를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미투 운동의 본말을 흐리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폭력, 혐오, 차별을 일소하는 나라로 견인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은 대도시야. 갈릴리는 깡촌이고 그 시대의 지배자들은 다 어디 살아? 예루살렘에 살죠. 좋은 집 줘놓고 예루살렘에 다 살아. 예로부터 갈릴리는 착취와 순환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착취해오는 물자가 없이는 하루도 생존을 못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갈릴리에서 왔다, 갈릴리로 간다, 이게 특수한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라는 건 예루살렘의 이 지배층에 대해서 철저히 착취와 억압과 강탈을 당하고 있는 아주 노예 취급도 못하는 저층민들이 고생하는 땅이라고 말이죠. 갈릴리 위로는 그게 전부 알렉산더 대왕 때 쫙 휩쓸어 가가지고 거기에 전부 뭐냐면 히라파된 도시들이요. 히라파된 도시, 폴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 세련됐고 개방되어 있고 예루살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이 새끼들 세금 다 받아라, 하나님 믿어라, 경배하라 그러면서 사람들 뜯어먹고 사는 나쁜 새끼들이 사는 곳이고, 갈릴리는 민중이 살되 이들은 자유를 누리고 뭘 해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갈릴리를 기반으로 활동한 예수를 설명하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벙커원을 찾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3월 18일 일요일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원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에는 도올 선생의 추억 같은 기독교 관련 서적 사인회도 겸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실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정상회담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장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Make the greatest deal for the world and for all of these countries, including, frankly, North Korea. That's what I hope happens.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를 위한 가장 훌륭한 합의를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겁니다. 또한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북한을 믿는다면서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할 때가 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당국이 포착했습니다. 뉴욕의 성공의 신부인 김모 씨가 김윤옥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정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을 향해 제기된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오영환 씨와 전부인 박모 씨가 불륜 의혹을 날조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두 사람이 박수현 전 대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오영환 씨와 박모 씨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내연녀로 김모 씨를 지목했는데요. 이에 박수현 전 대변인은 김모 씨의 전 남편이 쓴 진술서 를 제시하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짓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개헌안에는 국가주석의 임기를 5년씩 2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1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어마어마한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네, 요즘 하루에도 뉴스가 수십 개씩 쏟아져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사실 정말 저도 헷갈리는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은 정말 정신이 없었죠. 한 달치 뉴스를 하루에 다 보는 그런 기분으로 좀 지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 얼마 만입니까? 북미 간의 직접 회담. 역대 없었던 일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 수교를 하지 않은 두 국가 간의 대화를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까지 도출을 하려면 실무자급부터 대화단이 구성돼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이 자꾸 이제 범위로 올라가서 실제로 북미 정상 간의 대화를 하는 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 2년도 걸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잡고도 북한과 그런 실무 준비들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던 것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특히 진보적인 언론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무슨 여태까지 쌓아왔던 어떤 무엇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라기보다는 들려오는 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 실장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정했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또 풀려가는 단초를 줄 거라고 보는 것이 미국은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라서 조금 다르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실무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더라도 큰 틀에서 대승적인 합의를 한 번에 이루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동의만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풀려나갈 거라는 점. 그런 점에서 북한 정상과 미국 정상의 닮은 점이 있는 거죠. 그 점을 잘 공략해야 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진행해왔던 것은 바로 두 정상에 띄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칭송. 사실은 좀 듣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한겨레 신문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관련돼서 북미 관계 관련돼서 해왔던 일련의 행동들을 비판하는 만평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또 사람들이 이제 돌려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언론사가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계속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 저희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좀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미국한테 끌려가야 되나? 왜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숙여야 되나? 운전석에 앉아서 간다고 했는데 언제 갈 것인가라는
일말의 의심들을 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예. 저는 그 문 대통령의 그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심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가 외교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미국에도 좀 오래 살았고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해서 쭉 지켜본 바로는 미국은 한반도라는 곳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무슨 4대 열강에 틈바구니 껴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미국 외교전의 기본은 중동에가 있고요. 그 다음이 뭐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 쪽과 어떻게 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이지 남북 관계는 군사적 옵션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경제적 옵션으로 해결하든 둘 다 모르겠으면 그냥 내깔겨두든 학생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애매한 문제가 있으면 그 옆에다 이제 밀어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상에서 썩고 있는 지가 수십 년이 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다는 것,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수교를 하는 것이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것을 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막 여태까지 미국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뭐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건데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를 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회복해서 경제 교류를 시작하고 군사 제재를 중단하고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 그 자체로도 미국에게는 큰 돈벌이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뭐 개성공단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노동력으로서도 미국에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물건을 또 새롭게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중국에게 일변도로 가 있는 북한의 외교를 미국으로 당겨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야 전쟁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뭐 평화적으로 하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자체가 전 수교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복잡한 문제지만 쉽게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수교를 하면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게 없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위해서 무슨 암살조를 보내거나 또는 폭격을 하다 이런 일들이 없게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확인 아닙니까? 그 만약에 북한에 석유가 묻어 있다면 수교 모드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동 같은 상황이라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무렇게나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최근에 북핵 실험이라든지 이 미사일 실험이 미국의 신경을 거스리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미국 국민들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 전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국민의 딱 기본 정서인 건데요.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험한 그 나라 뭐 이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핵무기를 쏠 수 있게 됐다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네 라고 인식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제재를 정말로 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북 제재가 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 클린턴 때는 안 했고 오바마 때는 안 했습니까? 그 제재. 제재의 수위가 높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제재가 안 되면 까짓거 군사적으로 때려버리자라는 트럼프의 진심이 그 제재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했던 얘기가 북한 정부가 정말로 궁금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고 마침 이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박근혜 씨가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핸들을 쥐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뭐랄까요. 여러 가지 우연히 겹쳤지만 정말 딱 한 번 있을 기회가 주어진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힘겨루기가 계속돼 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북한의 이 핵개발
위협 또 미국의 제재 압박 이게 서로 이제 가열되면서 한국만 참 피곤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확 풀리는 거 보면은 둘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참 전야제가 화려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미국 민주당이었다면은 이런 통 큰 대화 합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 따지고 과정 따지고 어떻게 북한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공화당 정권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지도자가 결정하면 일사천리로 결정이 되는 이런 문화로 볼 때 이 사실 북미 간 통 큰 대화는 공화당 정권에서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 대에서나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예, 가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참 이걸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결정을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미국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연일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못마땅한 미국의 지식인 그룹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자신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철없이 갑자기 45분 만에 얘기 듣고 정상회담을 결정해갖고 이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진영의 프레임을 던지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나 그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이 잘 되는 것이 고가운 상태에 있는 언론들도 많다는 점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틀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살얼음판을 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이거 뭐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로 했고 미국 정상이 일단 평화협정이든 북미 수교든 카드를 던지면 제가 보기에 북한은 지금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거 해소되는, 지금 이까지 진전이 되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는 강에 얼음이 어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어는 것이다라고 이제 뼈 있는 이야기를 했죠, 어제.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얼음을 깨는 것이 삽으로 파서도 깨지만 아주 큰 돌멩이를 하나 던져서 얼음을 깨는 방법도 존재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특히나 한국, 북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런 협상은 켜켜이 쌓아온 70년의 원한관계, 정전협정을 한 방에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어쨌거나 해봐야죠. 지지하고 성원하면서 저는 문제를 해결해야 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나쁘지 않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재팬 패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점은 차차 해결해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따지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스트롱맨들이 집권하고 있는데 남한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타임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니고시에이터가 이 모든 스트롱맨들 사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이 사실 기질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트롱맨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한국의 그 수준 높은 민주주의 환경을 무시하는 스트롱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는 있긴 있었죠. 야당 지도자 중에. 그래서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잘해서 비로소 이제 남북 또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스트롱맨이다 보니까 통 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합의도 화끈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여기서 더 이상 미사일 개발을 한다든지 어쩌는지 하면 트럼프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너희가 대화할 생각이 없으면 폭격을 하겠다라고 폭격을 할 사람이라는 점이 북한에게도 매우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고는 해결할 데가 없을 거라고 해서 전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쭉 말씀드리지만 핵 폐기, 홍준표 대표가 디누클리어라이제이션의 말뜻을 잘 모르셔서 핵 폐기가 아니고 비핵화는 소용이 없다. 근데 비핵화가 핵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핵을 폐기하는 것은 동적으로 핵을 폐기한 상황이고요.
핵 폐기가 다 끝나고 나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바로 북미 수교에 있다는 것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알고 북미 간의 대화를 수락했다는 자체가 수교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고밖에는 전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저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뭐 전면적인 핵폐기나 이런 것도 순서대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간의 대화 저희가 4월에 하게 되죠. 이것은 핵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어떻게 증진시킬지 대륙으로 나가는 열차를 놓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4월에 평화집에서 대화를 하고 5월에 뭐 여러 가지 장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스위스, 뭐 제주도, 평양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가 됐든 환영합니다. 북미 간의 대화를 하고 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그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953년에 정전협정을 했던 것처럼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뭐 필요하다면 일본,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겠죠. 정상들이 거기에 모여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이번 외교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고요. 그런 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온 신간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을 보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니스 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2018년 대한민국 식품 소비 행동 전망을 담았습니다.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된 인기 강연을 책으로 엮은 것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제시하는 트렌드를 사업과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긍정의 경제학이라는 이론입니다. 긍정의 경제학. 이게 사실 긍정의 땡땡땡은 보수의 기치에 좀 더 닮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사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자, 낙관적으로 살자,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이론의 주인공은 자크 아탈리, 프랑스 경제학자고요. 살아있는 경제학자 중에 거의 톱5 안에 드는 명성을 자랑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요즘 프랑스 경제학자 중에서 제일 떠오르는 사람은 21세기 자본, 요 책의 저자인 토마 피게티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경제학계에서 알아주는 권위로 따지면 오늘의 주인공인 자크 아탈리가 훨씬 더 인정을 받는 학자라고 봐야 할 겁니다. 파리 소르본느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1943년생인데 당시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사회당 출신이었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유럽 부흥개발은행 설립을 직접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 총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탈리가 쓴 책을 보면 한 50권이 넘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경제학자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저술 활동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찰스 아이젠슈타인, 그 선물의 경제학의 창시자죠. 이 아이젠슈타인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오래 고민을 해보니까 아이젠슈타인이 도달한 곳은 경제학이 된 거죠.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크 아탈리는 경제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해보니까 도달한 곳이 인문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탈리 책을 보면 막 공자도 나오고요, 맹자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인문학 쪽에 가깝게 다가간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담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상의 깊이가 일정 수준 위로 넘어선 위대한 학자들을 보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숫자를 다루는 과학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곧 인간의 삶에 대한 학문이 돼버리더라고요. 대학자들일수록 경제학과 인문학의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람의 삶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경제학자가 아닌 아이젠슈타인이 경제학 영역으로 넘어오는 걸 보나 경제학자의 나탈리가 인문학 영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 경제학이 숫자가 아니고요. 사람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걸 반증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탈리는 워낙 통찰력이 뛰어난 대학자여서 세계적인 이슈가 있으면 뭐 경제뿐 아니고요. 정치, 국제 문제까지 하여튼 큰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언론이 아탈리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걸로 지도자를 뽑는다면 아탈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다라고 인정을 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자크 아탈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아탈리의 긍정경제학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경제학자의 흥미로운 연구 하나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요하네스 발라허라는 경제학자의 연구인데요. 경제학이 깔고 앉은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개의 세상을 상상을 해보시고요. 어느 세상에 사는 게 내가 행복할지 한번 이제 실험에 참여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요. 요 세계에서는 나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은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사회의 평균 소득보다 2배나 되죠. 요게 1번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계, 여기에서는요. 나의 연간 소득이 1억 원입니다.
아까보다 2배나 많죠. 그런데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은 2억 원입니다. 나도 많이 벌지만 주변에 비해서 내 소득은 절반밖에 되지 않죠. 자, 이런 2개의 세상이 있을 때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세상에서 사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이게 의외로 주변에 물어보면 답이 굉장히 갈립니다. 야, 그래도 1억 원 버는 게 낫지.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5천만 원 벌어도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라고 답하는 사람도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실험을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해봤더니 대답이 거의 50대 50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받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얼마를 버느냐라는 절대적인 부의 규모도 중요하지만요. 소득 불평등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절반이나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2번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로 다른 2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여기에서는요. 내가 1년에 얻을 수 있는 휴가가 2주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평균 휴가의 기간은 1주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휴가가 2배나 많아요. 2번째 세상. 요 세상에서는 내가 받는 휴가가 4주일입니다. 아까보다 2배나 길죠. 그런데 사회 평균 휴가는 8주일이 됩니다. 나도 휴가를 많이 받지만 내 휴가 기간은 사회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요럴 때는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까 소득하고 비슷한 구조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실험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아까는 1억 원을 포기해도 좋으니 5천만 원 받아도 좋으니 내가 남들보다 잘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이나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걸 휴가로 바꾸잖아요. 무려 80% 이상이 2번째 세계를 선택합니다. 즉 남들이 8주 휴가를 받건 말건 내가 4주 받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남들이 푹 쉬는 건 별로 질투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2주 쉬는 것보다 4주 쉬는 게 당연히 더 좋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은 내가 상대보다 못 벌면 내가 불행해져요. 상대평가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부자면 이게 나의 불행의 요소가 돼요. 그런데 휴가는요. 이게 휴식, 행복, 여유로움 이런 거죠. 이런 건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남들이 2배나 더 많은 휴가를 즐겨도 충분히 용인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휴가는 총량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죠. 이 2 실험이 말하는 건 사람은 돈과 행복을 대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상대적으로 소외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잘 쉬고 행복한 건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발표한 요하네스 발라어, 독일 미넨대학교 교수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과도한 돈에 대한 추구는 결국 사람의 행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질투도 유발하고요. 사회 전체적인 행복의 정도는 사회가 가진 돈의 합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어떻게 잘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요 2 실험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인 자크 아탈리의 긍정경제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탈리는 긍정경제라는 것을 뭐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봅니다. 이 말은 지금 자본주의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안을 찾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아탈리의 놀라운 통찰이 등장을 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장기와 단기의 갈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와 성공지상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대 주류경제학의 뿌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나를 위해서 삽니다. 자본주의는 우리를 극도의 개인주의로 몰아넣죠. 남이나 이웃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이라고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이 가르쳐온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평생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쫓는 겁니다. 그렇게 한평생 바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희한한 거죠. 분명히 나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돈 많이 벌려고 악을 썼고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했고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았고 평생 이렇게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기 직전에 가보면 내가 안 행복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죠.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살았다면 모르겠는데 매 순간순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내가 안 행복하면 나는 뭐라고 살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더 벌어야 되고요. 야, 옆집 성형외과 원장은 연소득이 10억이라는데, 야, 누구는 강남의 아파트가 몇 채라는데, 나는 왜 그때 성형외과를 안 하고 돈 안 되는 이비인후과를 해가지고 이러고 있냐, 이렇게 슬퍼한다니까요. 남이 더 벌면은 더 슬픈 겁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절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착각할 수 있겠죠.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돌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똑같이 죽는 거잖아요. 비자금 전과자로 기억될 거고 성매매 사건이나 사람들이 기억하고 진짜 행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고민하는 기회부터 박탈을 당하죠. 그러니까 평생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도 안 행복한 황당한 딜레마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탈리는 이 원인이 뭐라고 보냐면 사람들이 내 이익만 막 쫓는 그 호모 에코노미쿠스적인 행동은 매우 단기적인 이익만 보는 거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돈 버는 법, 당장 경쟁에서 이기는 법, 요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사람의 행복은 그 단기적인 이익에서 결판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인간이 가진 고유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공익을 회복하고 실현하고 뭐 이래야지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요하네스 발라허의 연구 두 가지 세상을 말씀드렸죠. 그런 겁니다. 단기적으로 막 내 이익을 쫓아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나보다 잘 사는 놈이 꼭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를 좀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행복, 인간의 가치, 공익, 함께 사는 세상 이렇게 시각을 바꿔놓으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휴가를 많이 받는 걸 질투하지 않거든요. 남들이 나보다 휴가를 더 가도 축복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단기적 사회냐, 공익을 회복하고 인간의 고유성을 회복하는 장기적인 사회냐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아탈리는 단기적 이익을 쫓는 것을 이기주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장기적인 이익을 쫓는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타주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타주의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거죠.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탄핵절을 이제 1년을 막 맞았죠. 우리가 박근혜 탄핵이 1년이 됐는데 탄핵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왜 즐거워했냐고요? 내 월급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넉 달 동안 촛불을 든 건 호모 에코노미쿠스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요. 그건 굉장히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가 탄핵이 되니까 내 월급이 올랐을 때보다 더 기뻤거든요. 내가 승진하는 것보다 훨씬 기뻤잖아요. 이게 바로 장기적인 행복을 쫓는 이타주의 모델이 단기적 행복을 쫓는 이기주의 모델을 극복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방송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김용민 PD님이 왈칵 우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기뻤는지 한번 나중에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김용민 PD님이 로또를 맞으신 게 아니잖아요. 전혀 김용민 PD님의 단기적인 이익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구나. 한국이 장기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공익을 회복하겠구나. 이게 나를 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이 책 추천사에 굉장히 멋진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탈리하고 같이 긍정경제 포럼을 만들었던 장 마르크 타세토
구글 프랑스 전 대표가 추천서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한 명의 시민이자 나처럼 자녀를 둔 아버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재검토하는 데 일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사회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이며 우리를 살찌운 가치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거듭되는 회의 속에 런던가에 위치한 우리 사무실에서 이타주의라는 멋진 단어가 얼마나 자주 거론되었는지를 떠오를 때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봐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런 단기적인 이익 추구로는 행복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이타주의라는 멋진 단어로 교체를 하면 세상은 장기적으로 보다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주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지금 당장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누군가가 내민 연대와 협동의 손을 잡기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누군가가 내민 그 연대의 손이 내 자식들이 내민 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내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이타주의라는 단어가 내 자녀들을 위한 세상을 열어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무리 단기적으로 내 이익을 쫓아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 세계적인 석학 자카 탈리에 대한 긍정경제학은 사실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어느 쪽을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본질을 저한테는 굉장히 뚜렷이 떨어준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우리가 이타주의를 똘똘 뭉쳐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멋지게 4개월 동안 촛불혁명을 완수했던 그 1주년을 맞아서 이 이론이 많이 생각이 나서 오늘 월요 영작을 맞아서 이 이론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생각나네요. 이한배 기자님하고 같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순간을 함께 지켜봤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왈칵 나온 건 다른 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는 세월호의 그 영령들이 계속 이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서니까 말이죠. 왠지 모를 울컥함, 이런 것들을 동반했고요. 또 평창올림픽 성공하고 나서 강원도에서 세월호 리본 모양의 구름이 생겼다든지 그 세월호 길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비바람이. 전 그때마다 이 원원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의 시간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치솟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완배 기자님하고 그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간을 함께해서 참 너무 기뻤고요.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또 그 사이에 촛불로 연 대동세상의 길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새 책 기념품으로 하나 갖고 있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셔서 한 번만 제가 허락을 해주시면 내일쯤 그냥 여러 여담을 한번 드리고 이제 이 책 소개는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군요. 제가 진행자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입 닫고 계세요. 난 계속 얘기할 테니까. 이한배 기자님이 내신 이게 상권이 절판됐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이번에 상권 다시 나왔고요. 하권 또 신간이 나왔습니다. 한국재벌 흑역사. 이걸 사서 비로소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사람이 안 된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사주면 그 사람이 사람이 됩니다. 자, 한 권만 사지 마시고 2권, 3권 사서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재벌 흑역사 상하권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님 이 새 책 북콘서트도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으로 그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 역시 자신이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있었던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이후 저는 인격적으로 몹시 모독감을 느낄 만한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약 석 달 전엔 정식 인사통보도 받지 못한 채로 8년 가까이 진행해온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판명됐습니다. 먼저 조명창고라고 지칭한 장소는 책상을 비롯해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들이 놓여있는 엄연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바깥 복도에 조명이 쌓였긴 했지만 사무실에는 보도본부 사무실 이렇게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요. 특히 MBC 관계자는 보도본부의 사무공간이다. 미발령 상태로 있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자신이 대기 발령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업무 미발령 상태였던 것입니다. MBC 박건식 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배현진 씨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방송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정치권의 품에 안길 것을 감추기 위한 코스프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특히 MBC의 실제 조명 창고 사진을 공개하면서 배현진은 진짜 열악한 조명 창고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대구 2도, 광주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로버트 스키렐스키와 아들인 철학자 에드워드 스키렐스키가 함께 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합니다. 네, 아니 무슨 이렇게 스키가 많이 나와요? 아니 러시아 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키델스키인데요. 영국 학자라고 하네요. 원 제목이 How much is enough예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우리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충분하겠어? 예, 뭐 예. 이 정도인데 책을 생각한 이유는 이명박 씨의 그 혐의들이 보물처럼 터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저께 제과점에서 뇌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가 더 있어야 저 탐욕의 강물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도 부족해서 온갖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른바 삥을 뜯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들을 수없이 해온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얼마나 있어야 저런 탐욕이 정말 끝날 수 있을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우리 김 PD 생각에는 얼마나 있어야 끝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돈이 없었을 때, 뭐 돈을 모아서 뭐 샀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제법 생활 여건이 20대 와는 달리 다소 풍요로워지니까 구매의 기쁨 같은 것들이 크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좀 더 값지고 좀 더 비싼 거 사면은 그때는 좀 감흥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무한대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럴 때 절제나 중용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그거 같습니다. 인간이란 분명히 욕망의 존재인데 욕망이 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에 의해 노예가 되기 전에 절제의 능력, 균형의 능력, 정말 좋은 삶을 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만다는 거죠.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좋은 삶이에요. 좋은 삶. 영어로 하면 good life인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좋은 삶이란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배려하는 삶. 그리고 균형과 절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행복, 즐거움을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구절을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삶이란 단지 욕망이 충족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올바른 목표를 가리킵니다. 욕망은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을 향해 길러져야 하고 그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욕망이 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하냐면은 돈의 탕진이 아니라 인간적 가능성의 탕진으로 이른다 그래요. 인간적 가능성의 탕진. 네. 예. 저는 이 책 저 끝부분에 있는 이 말 한마디에 꽂혔습니다. 돈이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죠. 인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돈에 휩쓸리다 보면은 노예가 되다 보면은 그 돈의 낭비를 하고 돈을 탕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적 가능성, 수많은 인간들의 다양한 힘들을 탕진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 그 돈이 우리에게 가져올 행복을 그리기가 쉬운데 절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능성들을 전부 저당 잡히고 또는 내놓고 탕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한 제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질적 기반을 갖춘 사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내놓는 게 뭐냐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본제라는 게 베이직 구즈라 그런다는데요. 예. 우리가 무슨 재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사물이나 서비스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예. 근데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재화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하나 그 목록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한 기본제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 이게 바로 기본제라는 겁니다. 건강과 안전과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할 기본적인 재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제라는 게 좋은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이런 사회적 차원의 배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런 기본제가 고루 갖춰져 있을 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 행복감도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임무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좋은 것들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경쟁 일변도에 기울어져 있으면 경쟁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기본제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 사회는 그야말로 황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황폐한 집, 황량한 집이라는 소설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제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야말로 황폐한 집이나 다를 게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 우리의 물질적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당연히 우리가 이 책에서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려면은 일하라는 압력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예. 노동 시간을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소비하라는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하라는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소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이 소비를 통해서만 자기를 증명하는 저열한 삶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무형의 폭력, 상징적 폭력 중에 하나가 광고라고 종종 얘기하는데. 아, 광고요?
네. 물론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 얘기하는 광고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광고, 그 광고주들은 순도 100%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하는 그런 광고하고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약탈하고 우리의 능력들을 착취해 나가는 그런 광고들이라는 겁니다. 광고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특히 김용민 브리핑의 광고들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착실하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 광고 효과도 대단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알싸한 홍어는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이 미궁 대장사랑의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애용하는 아이고,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이 제품인데 뭐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제가 고생했었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미궁 대장사랑 만나고 나서 아침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지상파 매체에 접하는 광고라는 게 뭐 과장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만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서서히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들을 우리가 구매하지 못할 때 오는 압박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초조감들, 불안들, 그리고 그걸 무리해서 샀을 때, 할부로 샀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노동의 대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라는 게 또 다른 폭력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책의 저자들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왔던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광고 주기까지 얘기하면서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행복 경제학, 우리 유한배 기자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행복 경제학 얘기 나오는데 여기 강조하는 건 성장의 추구에서 행복의 추구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의 거짓 우상을 또 다른 거짓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이란 개인의 삶과 공공의 삶,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삶과 시민으로서 공적인 삶에 충실할 때 그 접점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복이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으로서든 시민으로서든 우리의 올바른 목표는 단지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데 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자신의 삶이 일정 정도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제, 그러니까 잘 사는 삶을 구성하는 좋음들을 의미하는 그 기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 존중, 안정, 신뢰, 사랑의 관계 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공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확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충족하지 못하는 삶들에게는 뭐 행복이든 뭐든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인업하다는 상태 자체가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 자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가능성마저를 다 파괴하고 탕진해버린 초라하고 추레하고 앙상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볼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충분한가라는 이 책 제목만을 떠올리면서 한 번쯤 우리 삶의 이면에는 어떤 욕망이 서식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뒤돌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에드워드 스키델스키가 함께 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말이죠. 우리 정선태 교수님 방송 한 1년 동안 듣고 시험을 본 사람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그 눈꽃만큼의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다면 이명박 씨가 저렇게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든 뭐 의원선거든 공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어떤 시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 서적 50권만 읽고 시험을 치러서 어떤 선을 넘어야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제 박근혜 씨가 파면된 1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 시험이 있었다면 박근혜 씨는 걸러졌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명박 씨도 걸러졌을 것이고요. 당연합니다. 우리 김 PD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고 그렇긴 한데 예전에 뭐 국회의원 선거부터 떨어져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 꿈도 못 꿉니다. 예. 이 책에 뭐 극히 일부분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특히 여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우리가 참조할 게 참 많습니다. 예. 잘 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뭐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전제였잖아요. 예. 어림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뭐든 한다라는 게 경제학자들 관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쟁을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놀고 정말 여가다운 여가를 즐길 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게 할 때 예. 사회는 훨씬 나아진다는 게 이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정 운영 지지도 75%를 자랑하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 MB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발가락이 아름다운 김윤옥입니다. 어제 MBC가 특종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제가 명품백과 돈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짓거린 것입니다. 명품백은 저도 많습니다. 제가 거지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탐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은 제가 작지만 야한 실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제 남편 이명박 전 대통령 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아이고, 김윤옥 여사님, 정두원 전 의원은 MB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이었으니 MB 측 사정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작지만 야한 실수라니. 혹시 김윤옥 여사님과 연관된 미투 운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다 언론 공작이라고요. 삼성 측이 인터넷 댓글 공작이나 장충기 문자 사건을 덮기 위해 언론을 움직이는 거라고요. 아이고, 삼성의 다스 소송 미 대납 의혹 사건도 있지요. 삼성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얽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마사위도 삼성전자의 전무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법은 없으니 김윤옥 여사님은 봐달라고요. 의료농단의 주역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 부부만 해도 부인만 구속됐다고요.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이철희 부부는 동시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와 김윤옥 여사 부부가 장영자 이철희보다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급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지요. 김윤옥 여사와 MB는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의 천생연분 띄워드릴게요.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에서 무슨 말을 할까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좀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봐라. 배고플 땐 좀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기사들을 좀 읽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사실인데 이게 진실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이게 오보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사에서 이런 게 잘 드러날 텐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상당한 성과를 얻어왔고 그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워낙 홍준표가 어이없는 말들을 많이 해서 기사가 좀 가려졌는데 이 홍준표랑 유승민이 뜬금없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경질을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전까지 문정인 특보가 논란이 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난데없이 이 두 사람은 청와대 가서 문정인 특보 경질을 요구를 하나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정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당에서 문제 삼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강연 중 어느 한 대목만을 떼어놓고 문제 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이 대체 뭘까 이제 알아보니까 문정인 특보가 현지 시간으로 그 지난달 27일에 워싱턴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이게 민주평통협의회가 주최한 강연이었고 이게 한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어서 규모가 크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날 나온 강연을 이 연합뉴스가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연합뉴스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문정인 북미 수교가 최선 북 핵시설 물질 폐기해야라는 제목입니다. 평이한 제목인데 그런데 이 기사 말미에 폭탄이 하나가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연합뉴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편 문특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 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난리 날 법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뭐 주한미군 뭐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연합뉴스 기사를 봤는지 미국 기자들이 미국 국방부에 대변인에게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안보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진위를 모르니까 이 대변인으로서도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예.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는 주한미군 관련 결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데 불쾌했다라는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요. 문정인 주한미군 돌출 발언에 미 국방부 주한미군 결정 공동으로 해야. 그러니까 돌출 발언에 이렇게 반응을 내놨다 뭐 이런 거죠. 미국 국방부가요. 예. 그리고 문화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 발언 논란, 미 국방부 동맹 결정 사항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정인 특보가 허튼 소리를 했고 여기에 미군이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정인이 말실수를 해서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 그러니까 문정인이 대통령 특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경질을 안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결국 이제 문정인 특보와 관련된 이런 구도가 또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핵심은 과연 문정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말을 했을까? 대체 왜 느닷없이 강연에서 얘기를 했을까? 뭐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정인 특보가 지난 7일에 JTBC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제 미디어오늘에도 당시 강연을 들었던 사람의 제보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로라는 뉴욕에 기반한 한인 매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표 기자라는 분이 뉴시스에서 뉴욕 특파원 하시던 노창현 기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문정인 대표의 강연에 가봤다고 합니다. 문정인 특보가 워낙 뉴스메이커인데다가 가면은 재밌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갔는데 그렇죠. 예. 이분 말로는 생각보다 너무 심심했대요. 그러니까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고 자기가 기자 생활을 한 감으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돌출적인 발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강연을 갔다 오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강연에서 이 주한미군 얘기가 나왔고 야당이 그 문정인 특보가 망언을 했다면서 당장 해임하라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우리 언론을 찾아보다가 연합뉴스 기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 미국 국무부에도 질문이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언론을 또 보니까 국무부에서 나온 반응을 가지고 미국 형님이 불쾌하신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이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의 진위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강연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요. 예. 그리고 정확한 워딩은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가 아니라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끝이다 였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강연이 끝나고 한 청중이 이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있다는 게 뭐 주권이 없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뭐 임명권도 있고 군령권도 있다. 그러니까 작전권은 작전 지휘권이 있고 또 하나는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이 작전 지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다만 이 행사를 미국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작전 통제권도 정보를 공유한다. 뭐 전쟁 발발 시 군사력을 배치하는 작전 통제권은 상당히 군사 주권에 타격을 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쟁하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군사 주권이 없는 게 아니다. 뭐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끝이다. 뭐 대통령은 군사 주권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얘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전작권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했던 말을 뭐 전작권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군사 주권이 있고 우리 대통령이 결정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연합뉴스는 이 얘기를 전하면서 앞뒤를 빼먹고 질의응답이라는 설명도 없이 써놔가지고 준비된 강연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것이 노창현 기자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니까 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보도가 미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그 한 기자를 통해서 인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예. 실제로 문정인 특보도 7일날 JTBC 인터뷰를 통해서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워싱턴에서 강연했던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예. 그때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주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를 강조를 했더니만 이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한국 정부는 전자권도 없지 않나? 그럼 군사 주권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속국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공조하면서 대북 정책을 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군영권을 행사를 하고 군영권 중에서도 작전 지휘권은 미국 대통령과 더불어 행사하고 작전 통제권 중에서는 평시는 우리 대통령이 행사하고 전시만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에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문정인 특보가 방점을 두고 했단 얘기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어도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요 부분을 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요것만 부각이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일부 야당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정인 특보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돼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은 보수층이 늘 하던 말이랑 오히려 좀 더 가까운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사실 뭐 연합뉴스도 뭐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합뉴스의 기사 제목은 문정인 북미 수교가 최선 북 핵시설 물질 폐기해야인데 만약에 연합뉴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목을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뭐 이렇게 뽑았겠죠. 예. 근데 뭐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오해할 소지도 있는데 이 문장을 시작할 때 전작권과 관련해 라는 말을 넣기는 했어요.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걸 보고 보수 정당들이 그 난리를 쳤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보수 정당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구실로 만들어 버렸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했다는 건데 사실 뭐 이 사례가 아니어도 그 일부의 사실을 떼어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언론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네. 뭐 저도 뭐 사실 모든 분야를 취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구분하기가 힘든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중동이 북한 관련 뉴스를 낼 때는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굳이 가치가 있다면은 가짜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교본용으로 용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조중동 기사 중에서도 그 팩트 보도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덮어놓고 믿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해왔던 무수히 많은 거짓 왜곡 보도 여기에 대한 응징이에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마 전에 죽은 현송월의 유령을 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응징 차원에서라도 이들의 북한 관련 기사는 완전히 스킵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소비자 주권 운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서 진실 그대로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뭐 실수 차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기보다는 뭐 이거 틀리게 보도해도 별 문제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맞으면 좋고 뭐 틀리면 뭐 그런다고 어쩔 건데 이 마인드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보도는 안 믿는 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런 일을 포함해서 특히 문정인 특보 관련돼서 보도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때마다 뭐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시는 것 같고 해서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예. 까임 방지권의 반대어는 뭐가 있을까요? 까임권이겠죠. 까임권. 지금 문정인 특보는 까임권을 획득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몸에 무슨 뭐 좀이 나나 봐요. 조중동 기자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 관련한 기사는 특히 보수 언론 기사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 절대 넉넉히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뭐 아무리 조중동이라도 100% 날구라를 보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100%, 순도 100%의 거짓말을 보도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가짜 뉴스를 그런 식으로 다루진 않고 5% 정도의 사실을 기반으로 95%를 꾸며내는 거죠.
예, 온갖 억측과 마타도어를 덧붙여서 말이죠. 이런 보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에 기초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어낸 이야기, 한편의 소설, 이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송파을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대항마로 KBS 아나운서를 지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을 차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고민정 차출론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모두 2,496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69%, 10명 가운데 7명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차출을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차출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31%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무하계 통찰령님, 중량급 인물을 내보내 송파 주민들에게 제대로 어필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쿠데타가 어느 나라 말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프랑스인데요. 정답자 콘콘77님, 다음 정답자 상식적인 세빈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큰 경사입니다. 해림해엄맘님, 저도 이완배 기자님의 책을 예약 구매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쪼아님, 국민들과 전쟁을 벌이려 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담덕태자님, 트럼프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주고 우리나라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퍼랭이 토끼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퍼랭이 토끼님, 유튜브 채널과 KBS 앱에서 패럴림픽 경기 거의 다 중계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패럴림픽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올림픽 그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프렌드 2601님, 9년 동안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오나 봅니다. 앞으로 많은 대화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네,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